8월 달에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수출 대비 지금 이익 실적 전망이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가격 변화율 대비 이익 전망도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분기 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경민 부장 모시고 시장 긴급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미국 금리 동결을 했어요. 네. 올해 안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많다고 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시장이 걱정했던 것만큼 매파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정도로 매파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한 점은 하나는 일단은 점도표를 상향 조정했는데 금리 인상 조정 폭이 25bp가 아니에요. 네. 0.125bp?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정도고 또 27년, 28년은 26년보다 낮게 내려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이라기보다는 물가가 26년에 너무 튀었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정도의 뉘앙스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시장에는 부담스럽겠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은 성명서가 매파적으로 바뀔 건 알았는데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양이. 그러니까 가이던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점도표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가이던스 같은 변화의 조짐들은 이렇게 시그널을 줬는데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날려버렸습니다, 거의 가이던스를. 그래서 지금 보자면 시그널링 효과를 너무 세게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점도표가 좀 애매모호하게 된 이유는 캐비너시 연준장이 점도표를 안 찍었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안 찍었어요. 자기 이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시그널을 보여내줘서 이제 12월까지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새롭게 정립한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시그널을 안 주거나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캐비너시는 중요한 때 할 말 있을 때 하면 되는 거지 매번 나와서 노이즈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스탠스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매파적인 듯 보이지만 캐비너시의 시대다 내 시대다라는 것을 천명한 FMC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걱정했던 거는 그리고 앞으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QT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태스크포스를 5개를 신설한다고 했어요. 그걸로 다 피해갔어요. 질문을 하면 지금 태스크포스로 하고 있어서 연내에 결과를 내놓을 테니까 지켜봐달라. 이게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차대표를 줄일 거다 늘릴 거다 아니면 언제 줄일 거다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해서 시장이 더 매파적으로 해석할 만한 논란거리를 좀 수그러뜨렸다고 했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코멘트를 쓰고 나왔는데 캐비너시 시대 개막 치트키 가로 열고 태스크포스로 논란을 뒤로 미뤘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제 장중 보면은 기자인 중에 보면은 미국 증시가 밀렸다가 다시 그렇게 올라오고 미국 선물지수 보면 지금 1%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시장에서 성명서가 많이 바뀌었고 가이던스가 날라갔고 그리고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유동성 흡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 올해 안은 아닐 것 같다. 왜냐면은 12월 말에는 내놓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안도감이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소매 판매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3%대 상승을 했다가 좀 상승폭을 줄이긴 했는데 1%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로 가는 길은 맞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물가가 지금 높은 수준이긴 한데 얼마 전에 미국과 이란 간에 협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서명을 했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지금 유가가 $75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좀 슬로해지면서 하게 금리 인할 필요도 없지만 금리 인상할 필요도 없다라는 정도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좀 걱정하는 것은 내년이에요. 27년. 왜냐면 지금 이 물가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주거비 때문이에요. 주거비가 좀 안정적이라서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주거비를 뺀 서비스 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코어 상품 그러니까 코어 물가에 들어가는 상품 물가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료품에 영향을 주는 비료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물가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가의 방향성이 바뀌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에서 올라가는 그림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반등했다가 좀 내려가는 그림이고 이제 올해 4분기부터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딱 저번 주에 종전 서명 네. 얘기 나오면서 네. 또 오늘도 원래는 밤에 살짝 내렸다가 종전 얘기 나올 때 다시 반등했던 네.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유가가 75달러까지 떨어지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네. 만약에 막 100달러인 상태에서 오늘 FOMC 발표가 있었다. 아, 충격이 꽤 컸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네, 공포를 그렇죠. 잠재로 달고 다녔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나오라는 컨센서스를 보면은 5월 물가가 6월 물가가 꺾인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동안 금리 인상 2번 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었어요. 일정 뭐 선반영도 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은 있었지만 이게 길게 가진 않았다. 그리고 또 오늘 페드워치에서 나오는 금리 인상 컨센서스를 보면은 9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5번 점도표가 딱 그랬거든요. 26년에 금리 인상할 수 있고 27년, 28년은 다시 정상화될 거다라는 점도표를 찍어줘서 지금 걱정은 좀 커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 만큼은 아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만큼 매파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네.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뭐 지금 물가가 2.8%까지 뛰는 상황에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하면서 돈을 풀고 경기 부양 정책을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애는 계속 약세예요. 맞아요. 네. 금리도 물가를 잡고 돈을 풀어서 그리고 정책을 써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 두 마리 토끼로 잡고 싶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 사이클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모두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예상되고 지금 1%를 넘긴 상황에서 갑자기 1.25, 1.5 이렇게 가진 않을 거라서 속도는 더뎌질 거라는 기대가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하게 된다면 엔화가 더 약해질까라는 고민은 좀 하고 있어요. 주식 오래 하셨을 때 보면 금리 인상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면 증시에 크게 영향을 안 주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하면 시장이 폭락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5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어요. 네. 몇 번 올랐고 몇 번 떨어졌을까요? 5번 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3번 오르고 2번 떨어졌어요. 90년대 중반에는 거의 박스권 정도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인상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그쵸, 올라갔고 네, 쫙 올라갔어요. 그리고 2016년, 17년에도 계속 올라갔고 그러다 18년에 고점 찍고 꺾이긴 했지만 그리고 2022년에는 빠졌죠. 근데 이 국면별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왜 금리 인상을 하냐. 금리 인상을 왜 하냐.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폭발해서 그래서 물가가 올라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금리 인상을 왜 해? 근본적으로 경기가 너무 좋아서 나가면 증시 올라갑니다. 이게 2004, 5, 6, 7년, 2004, 5, 6년이 그 케이스였고 2016년, 17년도 그 케이스였어요. 근데 반대로 금리 인상을 왜 하냐 했을 때 지금 유가가 너무 튀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문제가 생겼다. 비용 단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면 시장이 빠지죠. 이게 케이스가 2022년이 딱 그 케이스였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케이스인지 좀 헷갈리긴 해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너무 좋긴 해요. 한국 1분기 GDP 성장률이 3.6이었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리고 미국은 1분기가 2.7이었어요. 중국은 5%였고 경기가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미국 경기 본다 하더라도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은 꺾일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PMI나 ISM 제조업 지수나 보면은 제조업은 막 올라가고 있어요. 반도체나 이런 AI 영향으로.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그렇게 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금리 인상을 한다? 근데 유가가 75달러 떨어져? 근데도 금리 인상을 해? 그럼 경기가 더 좋은 거 아닌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니라 약간 박스권을 보여주지 않을까? 밑에서는 하단을 지켜주는 거는 경기가 괜찮아, 실적이 괜찮아. 상단을 막는 거는 그래도 금리 인상이잖아. 물가 부담이 커지고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거야. 이 박스권을 보이다가 경기가 더 좋으면은 치고 갈 것이고 경기가 꺾이면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흐름은 아마 내년에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번 하반기는 그럼 악재 요소가 크게 보이지 않네요. 전쟁도 끝났으면. 그렇긴 하죠.
크죠. 그래서 저희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시장 굉장히 단단하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저희는 약간 고민을 하는 거는 8월 말 9월 초 정도예요.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이 너무 좋잖아요. 네. 지금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막 다 뚫고 갑니다. 막 금리 인상도 네, 뚫고 그쵸, 하고 그쵸. 지정적 네. 리스크하고 퍼드 네. 다 뚫고 가요. 네. 왜냐면 실적이 너무 좋아서. 일단 5월 한국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일평균으로 보면 60% 넘었거든요. 1970년 이후 처음입니다. 60% 넘은 건. 그리고 뭐 이익은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800조를 넘는다고 하니까 올해 이익이. 몇 년 전만 해도 200조 넘을까 말까 했잖아요. 네. 그 레벨을 넘어서 버린 거고.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이익 전망이 꺾이면 시장은 하락 추세로 갑니다. 그죠? 근데 코스피나 증시를 보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보통 고점을 찍고 탐색을 하다가 좋아지면 가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하는데 이 고점을 찍을 때는 어떤 때 찍냐면 이 이익 전망의 변화요. 특히 12개월 선행 EPS라고 하는 지금부터 1년 뒤까지 예상되는 순이익 전망이 순이익 증가율이 정점을 찍을 때 보통 고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흐름을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이 피크를 찍을 때 고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따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변화율이니까. 네. 근데 저점이 작년 8월 말 9월 초예요. 네, 그러면은 8월 말 9월 초 코스피도 마이너스에서 시작했고 반도체도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떨어지는 구간이 들어오다 옴에 따라서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만큼 팍팍팍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8월 말 9월 초에 마이너스를 통과하고 이게 올라가는 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모멘텀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고점 통과 시그널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부러지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고점 통과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8월 말 잭슨 미팅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케빈 허시 연준 회장에게 가장 큰 숙제는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보통 잭슨 미팅에서는 큰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대차 대조표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9월 16일 날 FOMC가 있는데 여기서 점도표가 또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8월 말 9월 초에. 그러니까 여기서 부러진다라기보다는 7월, 8월 굉장히 센 그림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는 좀 박스권 등락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정도의 큰 그림을 놓고 있는데 저는 7, 8월 달엔 정말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8월 달은.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수출 대비 지금 이익의 실적 전망이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가격 변화율 대비 이익 전망도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분기 때 트렌드 포스에서 발표하는 1분기 반도체 가격 변화율이 적게는 80% 많게는 100% 정도를 전망을 했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1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 가격 변화율이 50에서 80까지 예상이 되는데 순이익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이 50에서 30 정도로 아직까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눈높이가 아직까지 낮다. 그리고 5월 수출을 보면은 환율 효과가 10%포인트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반도체 플러스 수출주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협정이 됨으로써 유가는 내려왔고 이제 6월 FOMC도 지났기 때문에 유가 내려온 데 따른 금리랑 달러가 좀 안정되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그림이 나오면 저는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얼마 전에 아니 며칠 전에 저희 코스피 타겟을 11,500으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렇게 놀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와 이제 시대가 5자리 시대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만 시대로 가는데 일단은 지금 이익 전망만으로도 PER 10배를 가면 1,700입니다. 현재 이익 전망만으로 지금 12개월 선의 EPS가 1,069, 1,07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막 높아진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만 돼도 갈 수 있는 레벨이 1,700이에요. 근데 2분기 실적 시즌에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11,000을 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지만 목표 주가랑 타겟 코스피는 잊어버려라 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상단이 열려버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왜 당황했냐면 예전에 22년도에 나스닥 지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 우와. 코스피가 그때 2,400 정도였던 게 지금 이제는 나스닥 지수로 바뀌어서 뭐 만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무슨 2만 얘기 돌파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3만 얘기 나오면은 이게 말이 돼를 또 지금 예측 거 그쵸.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야. 전반적으로 저는 이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상승 재료는 더 커진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업사이드 좀 더 열어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실제 워낙 빠르게 상향 조정돼서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3월 말에 선행 EPS가 666이었어요. 네. 지금 1000이 넘잖아요. 네. 50% 이상 올라온 거예요. 4월, 5월, 6월 두 달 반 만에. 그럼 7월, 8월 두 달 만에 얼마나 올라갈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20%가 올라가게 된다면 12,000도 넘을 수 있고 네. 30% 올라간다면 13,000도 넘을 수 있겠죠. 근데 대신 의존도가 지금 반도체에 대한 그쵸. 의존도로 올라가잖아요. 네. 나머지 업종의 맞아요. 어떤 그 큰 의미 변화는 없는 네.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메모리 가격에 모든 네. 걸 의존하는 코스피 지수가 되다 보니까 메모리가 그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가와 연계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상승 속도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3분기를 지나면서 좀 조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AI 상승이 끝나는 거냐, 성장이 끝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럴 때 반문을 하는 거는 2차 전지도 계속 두 자릿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도 매년 두 자릿수 상승하고 있어요. 그치. 예.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네. 방향성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가속도의 문제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할 거야 라고 하면 주가가 삐직삐직 움직이다 올라갈 것 같네 퉁 튀다가 더 올라갈 땐 이렇게 가다가 더 올라갈 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아이고 잘못 봤네 여기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주가.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AI 산업이 성장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고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생각했던 게 약간만 낮춰져도 여기 있던 주가는 다시금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는 AI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계속 확장될 텐데 속도에 대한 문제, 가속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문제로 주가 등락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열어놓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올해 2분기, 3분기를 지나면서는 좀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부러지는 건 아니니까 후두르지 말자, 겁먹지 말자. 그래서 제가 많이 세미나 다니다 보면은 이러다 갑자기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항상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2007년을 보자, 2021년을 보자. 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네. 21년 케이스를 들어드리면 수직 상승에서 21년 1월 달에 3,150을 찍었거든요. 한 달 조정받고 삐직삐직 거의 박스권처럼 움직이다가 6월 달에 3,300을 찍고 좀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하락한 건 10월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 반전 날까지 10개월이 걸렸어요. 매팔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세면 셀수록 순식간에 이걸 부러뜨릴 수는 없어요. 네. 이 속도가 세고 강도가 세면은 이걸 누르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아마 코스피가 10,000을 넘고 11,000을 넘고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 하면 되게 뭐라 하시겠죠. 이렇게 좋은데 왜 쟤는 초치고 있냐.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이때가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 근데 이게 영원히 오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를 지금 수 없는 단기간에 게- 엄청나게 빨리 올랐으면 잠깐 쉬는 구간도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분들까지 확신에 찰 때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제가 그랬죠. 예전 태양광도 그랬어요. 태양광. 그러면 전략을 이럴 때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돼? 예를 들어서 주도주만 100%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면은 뭐 밸런스나 비중 어떻게 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힌트가 있긴 한데 금리 떨어지고 달러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장주 한번 주목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저는 반도체하고 2차전지 무조건 투톱이다.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특히 반도체는 필수품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자동차라든지 뭐 AI 관련된 블루체인이라든지 피지컬 AI 쪽 등을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의외의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성장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인터넷, 제약바이오, 그리고 코스닥까지. 인터넷, 제약바이오는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특히 제약바이오 되게 재미없잖아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합니다. 아무도 질문 안 해요. 인터넷 제약바이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2024년 하반기 때 금융하고 지주사 주목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2025년 상반기에 금융지주가 날아갔고요. 그리고 25년 상반기 때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버리는 애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추천업 중에 반도체를 빼버린 경우도 있어요. 전 처음 봤었거든요. 빼버렸어요. 아예 나쁘다고. 근데 25년 하반기에 반도체 2차 전지가 다 날아가 버렸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는 자동차는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갑자기 1분기 때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 최근에는 종목별로 뭐 튀는 그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안 오른 애들 중에
그래도 안 오른 실적 대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가 있는 애들, 그 이유가 바뀌면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약바이오고 인터넷은 밸류에이션은 과거 평균 대비 굉장히 싸요. 역사적 저점권입니다. 그리고 이익도 2, 3, 4 올라간다는 전망이 있고, 근데도 눌려 있잖아요. 그 이유는 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코스피 대비 상관관계를 보면 작년 4월 이후 거의 수직낙하고 있거든요. 상대 강도가. 당연하죠.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얘네는 멈춰있거나 아니면 더 떨어졌으니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채권 금리가 작년 4월 말 5월 초를 기점으로 완전히 수직 상승을 했어요. 이거랑 정반대로 갔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채권 금리가 조금만 떨어지면 얘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인터넷 제약바이오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같은 맥락으로 코스닥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는 코스닥이 또 다른 모멘텀은 승강제예요. 승강제. 네, 어제 잠깐 뉴스가 나왔잖아요. 80종목인가 70종목으로 한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코스닥 150보다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량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우량주죠. 네. 초우량주인데 지난번에 잠깐 보여줬을 때 나왔던 게 엄격한 시장 평가, 두 번째가 실적, 세 번째가 지배구조였어요. 그리고 저는 늦어도 7월 초중반에는 가이던스가 나올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이. 왜냐면은 지수 공개가 10월이 목표예요. 근데 짜잔 하고 10월 달에 내놓진 않고 보통 가이드라인이나 이렇게 기준점을 내놓은 다음에 의견 수렴을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 그래서 그러면 가이드라인 내놓으면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저희 회사의 컨테널리스트가 쫙 종목을 뽑아내겠죠. 걔네들이 시장을 다 끌고 갈 거야. 코스닥을 끌고 가버릴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센 후보는 소부장이죠. 네. 그래서 소부장 요즘 보면 조금만 분위기 좋으면 막 상한가하고 막 그런 종목들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실적도 좋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최대 관건은 바이오가 얼마나 들어갈지예요. 바이오도 돈 잘 버는 애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걔네들은 되게 좋은데 만약에 대형주 중에서 적자인 애들은 어떻게 할까? 그게 최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덩치는 큰데 실적이 아닌데 이거 기준을 어떻게 할까? 이게 약간 축구 선수로 치면은 이름 있는 스타인데 네. 요새 슬럼프인데 네, 맞아요. 이게 월드컵 데려가야 돼 말아야 돼. 네. 그게 어느 기준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쪽이 튀겠죠. 그러면 시장을 확 끌고 가버릴 수도 있어서 지금 그래서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하시고 답답해 하시는데 저는 조금만 참자. 제약바이오도 좀만 참자. 지금 파는 건 실익이 더 없다. 들고 가는 게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거나 아니면 손실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저는 항상 저한테 질문이 안 오는 거, 언론사 이렇게 아예 관심이 없는 거 이런 거 많이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제가 25년 상반기 때 금융 지주를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몰랐기도 했고 설마죠. 그리고 상법 개정을 한다는데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저희도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할 줄 알았는데 막 1차, 2차, 3차를 올해 2월에 끝내버렸잖아요. 참고로 그 토론에 저도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 투자로 이긴 냈는데 에이 그래도 설마? 네, 그죠. 3월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빨리 튈 줄 몰랐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흐름을 보고 있어서 시장은 주도주는 안 바뀌어요. 주도주 바뀌면 시장 끝난 겁니다. 상승 기간 동안 상승이 정점에서 주도주의 정점이 항상 나왔어요. 전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주도주가 바뀌면서 시장이 상승 추세를 이어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도체 플러스 AI 관련주들은 그냥 들고 가는 게 맞고 반도체는 필수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중 어느 정도 채워놓으신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성장주나 코스닥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여기서 수익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도주가 끝나면 이제 시장이 끝나는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그냥 와르르 이렇게 21년 케이스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1월 달에 고점이고 6월 달에 고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 퉁 오버슈팅이 나온 것 같아요. 3,150으로 3,300이니까 150포인트 정도 차이거든요. 근데 이때 흐름을 보면 어땠냐면 1월 고점 이후 주도주들은 삐직삐직 내려갔어요. 근데 밑에 있던 애들이 쭉쭉쭉쭉 올라오면서 2차 고점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8월 말 9월 초에 코스피나 반도체 피크아웃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주도주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소외주 쪽 아직 못 올라온 애들을 좀 깔아놓기 시작하면 깔아놓으면 튀면은 정리하고 또 튀면은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순환매 도는 데도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코스피에 오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아마 장이 꺾인 한번 시장이 온다 하더라도 이 맛을 본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주식시장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은 이때 또 사야 되라는 사람이 또 이제 한동안 들어오면서 옛날처럼 그 바닥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저희는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박스권으로 보고 그 안에 직전 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진짜 조심하자. 그때부터는 진짜 조심하자. 왜냐면 조만간 하락
세가 좀 예, 커질 수 예,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 수준으로 간다? 그거는 절대 그치, 안 가는 그게 쉽지 거고요. 않고.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실적도 워낙 좋고 레벨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일단 한국 증시 여러 가지 고질병 중에 고질적으로 디스카운트를 유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통 주식수가 매년 증가했다는 거예요. 네.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가는 시장에서 가격을 그렇죠, 못 그렇죠, 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코스피는 수요가 폭발하면 튀었다가 수요가 사라지면 제자리, 튀었다 제자리 이래서 박스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24년 밸류업 프로그램 때부터 유통 주식수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고 작년에 좀 더 줄었고 올해는 더 많이 줄 거거든요. 그럼 구조적으로 유통 주식이 줄어드는 구조로 가면 시장이 올랐다 조정받아도 큰 조정, 그러니까 과거처럼 다시 회귀하는 그림은 아닐 거다. 하단은 확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 하락률을 따져본다면 피해야 될 조정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죠.